무당이 될지도 모르는 팔자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어릴 적 일이 자주 떠오르네요. 어릴 때 제가 워낙 신기가 강해서 용한 무당 아주머니가 이 기운이 1년만 더 가면 무당 될 거다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그럴 팔자가 아니었는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신기가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무당 팔자는 피했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봤어요. 시골에 갔다가 상경에서 밤늦게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엄마 친구분이 마침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가족을 보고 태워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 차를 못 타게 했어요. 차가 봉고차였는데 아줌마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계셨고 다른 좌석에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엄마와 가족들은 저더러 자리가 많은데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는 자리가 없다고 우겼죠. 사실 맨 뒷자리에 검은 관이 놓여 있었고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줄 같은 걸 들고 아줌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른 자리에도 생기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아줌마 뒤통수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울고불고하며 절대 타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아줌마를 붙들어 두기도 뭐해서 엄마가 보내셨는데 그 아줌마가 100m도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를 잘못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그대로 사고가 난 거죠. 또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자리가 2개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가 쪽 자리에 목이 꺾인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귀신이 빈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전 조금 있다가 내려서 집으로 갔지만 나중에 엄마의 친구분이 아들 부부를 잃고 오열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 커플이 바로 그분의 아들 부부였거든요. 버스 사고로 그 자리에 앉았던 그들만 사망했는데 아들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 외에도 시골에서 겪은 일이 많아요. 가끔 그 일들을 떠올리면 무섭기도 해요. 특히 새벽에 부엌에 갔을 때 싱크대 구석에서 절 노려보던 어린아이 귀신은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겪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 갔을 때 일이에요. 제가 7살 때였는데 동네에 사는 또래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아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미 다들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잘 때 쉽게 깨거든요. 잠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얼굴이 고양이 같은 눈이 없는 존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목에는 방울 같은 걸 달고 있었고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끌고 갔어요. 그 상황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동안 그 존재의 손을 보니 왼손은 손톱이 부러져 있었고 오른손은 손톱이 엄청 길었어요. 비몽사몽 속에서 한참을 끌려갔는데 방향이 할아버지랑 자주 갔던 뒷산 쪽이었죠. 언덕에 다다르자 그 존재는 제 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왼손은 피가 흘러내리며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한참을 울다가 그 존재는 사라졌어요. 하늘을 보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없어진 줄 알고 찾아다니던 중이었어요. 다들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본 아줌마의 손을 잡고 아줌마, 나랑 같이 가요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아줌마 손을 잡고 귀신이 가리켰던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엄마는 제가 신기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 하셨죠. 그 길 끝에서 작은 입구를 발견했어요. 아저씨 한 분이 그리로 들어가 보셨더니 실종된 아이가 탈수 상태로 조그만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아이 품에는 죽은 고양이가 안겨 있었죠. 고양이의 왼쪽 다리는 예리한 칼에 잘려나가 있었고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은 밤에 봤던 여인의 목에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살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를 해치려던 옆집 노총각이 고양이의 저항에 당황해 도망쳤고 그 고양이가 아이를 살려낸 거였어요. 그 남자는 걱정하는 척하며 같이 찾으러 다녔지만 아이의 증언으로 결국 들통났죠.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골에 묵던 마지막 날 밤 아이와 그 어머니가 고맙다고 찾아오셨고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 밤 아이는 고양이랑 같이 놀던 자리가 있다며
저더러 같이 가자고 했어요. 마을 공터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울었죠. 저는 안 보이니? 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당연히 안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죽은 고양이가 골골대며 아이 다리에 부비는 걸 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죠.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나서야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후로 저는 고양이가 요물이라는 말이 떠오르곤 해요. 그 고양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려요. 어릴 적 신기가 너무 강해서 애기무당이 될 뻔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어느 여름방학 때 작은 외삼촌 댁으로 놀러갔던 일이 있어요. 그때 큰 외삼촌 내외도 함께 계셨는데 두 분 다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못 주무셨네요. 라고 말했더니 두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외삼촌 내외분 등 뒤에 검은 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기운이 음산해요. 그래서 곁에 가기도 싫어요. 큰 외삼촌과 숙모는 제 신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저보고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부탁하셔서 결국 갔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터가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방이 어두워서 집 자체가 너무 음침했거든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고 화장실 욕조에는 생기 없는 젊은 여자 홀령이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있었어요. 집안 여기저기에 오래된 홀령들이 가득했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외사촌 오빠 옆에는 얼굴이 없는 하얀 소복 입은 형체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형체는 오빠를 향해 있었고 오빠는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연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죠. 다른 방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는데 큰 오빠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오빠가 침대에서 낮잠을 자며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귀신 5명이 붙어서 오빠의 머리와 팔,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중 한 귀신은 아사한 귀신인지 오빠의 다리를 계속 깨무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제가 오빠를 깨우려고 했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왕소금을 구해와서 오빠 몸에 뿌렸더니 귀신들이 저를 노려보더니 흐물흐물 사라졌어요. 그제야 오빠가 겨우 일어났죠. 안방에 들어갔더니 방 안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어요. 옷장 위에는 나란히 앉아있는 귀신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집 밖으로 나와 큰내 삼촌에게 당장 이사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이 집은 산 사람이 사는 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터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땅 투기를 위해 묘지를 밀어버리고 지은 터였어요. 삼촌 내외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다가 몇 년 후에 다른 가족이 이사 왔는데 그 가족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가족은 그 집에서 사건이 나서 결국 떠났죠. 그 후에도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팻말이 있는 곳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떠도는 홀령들을 보곤 했어요. 특히 사고 현장에서 죽은 홀령들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음기가 가득한 새벽녘에는 양기 강한 사람들도 헛것을 많이 본다고 해요. 어느 날 고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고모가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어서 밤이 깊었고 우리는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죠. 그때 대학생 일행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팻말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눈을 떠보니 고모가 운전하는 창가에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 귀신이 붙어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고모가 놀랄까봐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귀신이 앞서 가던 봉고차에 올라타더니 계속 저를 보며 고개를 까딱까딱했어요. 외롭다. 이 두 마디가 제 귀에 울리더군요. 한참을 가다가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왼쪽은 포장이 잘 된 지름길이었고 오른쪽은 비포장된 길이었죠. 대학생 일행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름길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 길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고모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했죠. 고모는 제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찜찜해하며 결국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학생 일행은 지름길로 가겠다고 했죠. 그들이 왼쪽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 저는 차에 타서 고모에게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봉고차에 귀신들이 달라붙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는 오한에 떨며 그날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북적이며 그 대학생 일행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공사가 덜 끝난 도로에서 차가 굴러서 모두 죽었는데 2명만 살아남았다고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어요. 둘이 살면 뭐하나, 하나 더 죽고 따라가겠구먼. 그리고 정말 그 2명도 며칠 후에 다 죽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흉가 체험을 가자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흉가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흉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진짜 위험한 곳이 많아요. 무당 아주머니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산이나 길을 걷다가 그런 곳을 보거든 절대 들어가지 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였죠. 무당분들조차 그런 곳은 피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릴 때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 다들 흩어졌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보니 가장 어린 5살짜리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았죠.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뒷산에 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길이 나타났죠. 그 길은 왠지 모르게 몽롱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때 남자 등산객 4명과 여자 등산객 1명이 지나가길래 저도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전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사라지고 앞에는 다 쓰러져가는 별장 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대문은 낡아 쓰러져 있었고 잡초더미가 그곳을 뒤덮고 있었어요. 몸이 막 아프고 쑤시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가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좀 내버려둬. 현관문 쪽에서 손 같은 형상이 나타나 절 끌어당기려 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당 아주머니가 말했던 진짜 흉가라는 걸 깨달았죠.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밀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아까 봤던 등산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흉가에 붙잡힌 귀신들이었죠.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고 눈에서는 파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발버둥을 치며 그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야, 이쪽으로 와. 목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제가 찾던 그 5살짜리 아이가 저쪽 절벽 쪽에 서 있었어요. 그 길은 절벽이어서 가면 안 되는 길이었지만 무작정 그 아이 쪽으로 뛰었어요. 정신없이 뛰어 내려오니까 원래 있던 등산 코스 입구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사라졌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아이는 결국 강물에 빠져 죽었더군요. 죽은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그 후로 몇 번을 다시 산에 가봤지만 그 길과 흉가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에게 참 고마워요. 흉가 같은 곳은 정말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그곳에 들어갔다가 잡귀를 붙이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9살이었을 때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민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그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은 비가 시커멓게 내리던 날이라 음기가 강하던 날이었죠. 민수가 교실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 이유는 민수가 이미 옛날에 죽어야 할 팔자를 타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망정수를 마시지 않고 태어나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은 민수 같은 아이에게는 불행이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버리는 팔자였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원래 저승에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일찍 데려가곤 하는데 민수는 살아남은 거죠. 학교에서 민수를 봤을 때부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하필 그날 민수가 트럭에 치일 뻔했어요. 트럭 반대편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민수를 보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민수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고 트럭은 민수가 있던 자리를 지나 전신주에 박혔어요. 그때 맞은편에 있던 사자가 저를 노려보는 걸 느꼈죠. 온몸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다음 날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갔더니 저를 보고 엄청 혼내셨어요. 왜 그랬냐고, 내가 죽고 싶은 거냐고. 사자는 가는 사람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요. 갈 사람은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슈퍼에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파트 쪽으로 발길이 돌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동 앞에서 위를 보니 9층 베란다에서 아이가 난간을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그 사자였죠. 바로 민수였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급하게 올라갔어요. 민수의 가족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날로 사흘 동안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고 꿈에서 그 사자가 나타나더니 다음에 방해하면 같이 데려가겠다라고 경고했어요. 민수네 집에 가보니 집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5대 독자인 민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사를 수십 번 다니셨다고 해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는 그런 걸 믿지 않았고 부적도 다 떼어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베란다에 그 사자가 떠 있는 걸 보고 저는 경악했죠. 사자가 오늘 데려가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보이지 않았고 그를 찾으러 다니던 중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결국 사자를 따라가겠다고 울부짖더니 조용해졌죠. 그날 이후로 민수는 죽고 학교에서는 그 화장실에 민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면서 화장실에 가기를 꺼렸고 결국 그 화장실은 막아놓게 됐죠. 민수가 죽고 100일째 되던 날 꿈에서 민수가 나왔어요. 민수가 하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야 민수가 좋은 곳으로 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가 다시 태어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학교에서 겪은 괴담 이야기는 참 많아요. 실제로 오래된 학교들은 잡귀들이 많고 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곳에 묶인 귀신들이 있거든요. 제가 9살 때 시골 친척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 어른들은 저녁에 마시러 나가시고 저는 중학생이던 사촌 언니에게 맡겨졌죠. 사촌 언니는 학교 친구들과 공포 체험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를 두고 갈 수 없어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숙직 선생님께 인사드리려고 갔지만 선생님은 안 계셨어요. 언니와 친구들은 팀을 나눠서 놀기로 했고 저는 교실에 남아 혼자 있었죠. 교실에서 혼자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어두운 복도를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2층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언니 2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한 명은 화장실 안에서 끙끙거리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플래시를 들고 덜덜 떨며 빨리 나와 하던 그 언니에게 저는 그 화장실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 순간 칸막이 위로 귀신 하나가 머리를 내밀고 화장실 안에 있는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귀신은 얼굴이 찢어져 있었고 비까지 쏟아지며 번개가 치는 통에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언니는 번개 소리에 놀라서 엄마야 하며 도망쳤고 화장실에 있던 언니는 바지도 못 올린 채 뛰어나와 넘어졌어요. 귀신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죠. 다른 교실에 가보니 언니들 팀이 숨어서 서로를 골려주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있던 맨 뒷자리에는 교복을 입고 팔이 하나 없는 귀신이 앉아 있었어요. 그 귀신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단발머리를 한 채 언니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언니들은 그걸 전혀 모른 채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교실을 나와 사촌 언니가 있는 교실로 갔어요. 언니들은 저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웃으며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 한 명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눈과 입이 없는 귀신이 언니를 노려보고 있었죠. 언니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머리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고 마지막으로 다른 팀 언니들이 4층에서 내려오며 가정선생님이 4층에 계시더라. 우리가 불렀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선생님 혹시 짧은 쇼트커트에 빨간 치마 입으신 분 아니야? 언니들은 놀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죠. 저는 한참 전부터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었죠. 언니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정 선생님이 며칠 전에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언니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할 듯이 놀랐죠. 사촌 언니도 그날 이후로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학교를 떠난 후에도 그 가정 선생님은 여전히 학교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귀문이 열린 학교는 그 학교에서 귀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 학교는 그러한 귀문의 통로 중 하나였던 거죠. 13살 때 일이야. 아버지 친구분이 새로 지은 고급 빌라로 초대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었어. 그 빌라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주택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아버지 친구분은 건설업자였고 본인이 직접 그 빌라를 지었다고 자랑하셨어.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화장실 쪽에서 귀문이 통과하는 게 보였거든. 살짝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귀신들의 눈동자가 빼꼼히 보이는데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 나는 바로 아저씨에게 호통을 쳤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집을 지으셨어요.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귀문이 통하는 곳이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는 내 말을 듣고 당황하셨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말했지. 화장실 문턱에 신발을 세우면 안 돼요. 귀신들이 그 신발을 다리 삼아 넘어오게 돼요. 이 집은 이미 위험해요. 그때 택시 기사분이 기다리던 차에 급하게 올라탔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났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저씨 내외가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거였어. 나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지. 그 빌라는 귀문이 통과하는 곳이었고 그 집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다음날 우리는 다시 그 집에 갔어. 그때 집에 들어서자 귀신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끙끙 앓고 있었고 아줌마는 밤 미쳐서 식칼을 들고 이문저문 찌르고 다녔어. 귀신들이 며느리 배를 차고 있었고 아줌마의 머리에도 귀신들이 올라타서 머리를 뜯고 있었어. 집안은 하얀 안개로 가득했고 그 안개 속에서 귀신들이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었지. 그 안개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어. 결국 우리는 그 가족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우리 집에 돌아와서 소금으로 앵마기를 했어. 그분들에게 그 빌라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지. 그 집은 이미 귀문이 되어버려서 귀신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거든. 하지만 그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다시 그 빌라로 돌아갔어. 그리고 3일도 되지 않아서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지. 그 빌라는 결국 흉가로 변했고 며느리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 아들 내외는 겨우 2달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자폐아였어. 아저씨는 사업이 망해서 결국 시골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어.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나는 전원주택 같은 집을 고를 때 물이 많고 나무가 울창한 곳은 피해야 한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꼈어. 특히 나무가 집을 삼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집은 절대 좋지 않거든. 그런 집들은 음기가 쌓이기 쉬운 곳이라서 그 기운이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그때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밤에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해서 불 꺼진 화장실 문틈을 볼까봐 걱정하더라. 어찌나 책임지라고 타박을 놓던지. 그날 이후 나는 귀신에 대해 더 예민해졌고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어. 특히 새벽 시간대가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공간도 내게는 음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곤 했어. 그 중에서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그건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겪은 일이었어. 당시 내가 살던 집은 시골의 외딴 마을에 있었어. 주변에는 거의 집들이 없고 산이 둘러싼 외딴 집이었지. 우리 집은 낮에도 조용하고 어두운 느낌이 가득했어. 특히 우리 집 옆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 집은 예전부터 흉가로 소문이 났던 곳이었어. 몇 년 전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모두 의문에 사고로 죽고 나서 그곳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지. 내가 그 집을 자주 지나가던 이유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 바로 그 집 옆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어느 날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신음소리처럼 들렸지만 나중에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커졌지. 나는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게다가 그런 말이라도 해버리면 그 소리는 더욱 끔찍하게 들려올 것만 같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어. 창밖을 보니 폐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 마치 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은은한 빛이 깜빡거렸지. 난 그 빛에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어. 그런데 갑자기 그 불빛이 꺼지고 대신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 이리 와, 이리 와. 분명 폐가에서 나는 소리였어.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가 없었어. 마치 몸이 그 소리에 잡힌 듯한 느낌이었지. 소리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마침내 소리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닫아버렸어. 하지만 그 순간 창문이 갑자기 크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더니 누군가 창밖에서 손을 내밀었어. 그 손은 검고 길었고 손톱은 마치 죽은 나무 가지처럼 말라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 그때 엄마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보았지만 그 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폐가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그곳을 멀리할수록 그곳에서 나는 소리와 기운은 더 강하게 느껴졌어. 마치 그 집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난 매일 그 집 옆을 걸으며 공포에 떨었어. 그러다 한 달 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폐가 앞에 서서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 키가 큰 남자였고 몸이 매우 말랐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어. 마치 안개 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흐릿했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갑자기 내게로 고개를 돌렸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가 어딘가 시퍼렇게 빛났어. 마치 죽은 사람의 눈빛처럼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등 뒤로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재빨리 그곳을 떠났어.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폐가는 어두웠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 하지만 꿈에서 나는 겁먹지 않았어. 오히려 그곳이 나에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걸 보았어.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아주 절망적이었지. 나는 꿈속에서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갔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얼굴은 온통 핏자국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 그녀는 나를 보며 낮고 기괴한 소리로 중얼거렸어. 너도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슴이 뛰었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어. 하지만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내가 깨어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왔어. 낮에도 밤에도 학교에서도 말이야. 나는 점점 지쳐갔고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지 않게 되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폐가에 가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목소리에 이끌려 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폐가 안은 썩은 냄새와 함께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어.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고 벽에는 오래된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 하지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사진이었어.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으며 서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사람들 중 하나가 분명 그날 밤 내가 꿈에서 본 여자의 모습과 일치했어. 나는 곧바로 사진을 뒤로 돌렸어.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현실 속에서 말이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에 이끌려 폐가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 그 순간 내 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어. 그 여자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했어. 나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 다음 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안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는 내가 폐가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어. 그 이후로 나는 폐가를 다시는 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때때로 꿈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 나를 부를 때가 있으니까. 그 집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왜 나를 그토록 끌어당겼는지,